그 좀 껄끄러운 질문도 해도 되죠. 이제 화재 구조나 화재 현장 접근할 때 보면 요즘 이제 이면도로 골목 같은데 그러니까 주차 차량 때문에 그 곤란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장 접근을 못 하는데 이게 뭐 1, 2분만 늦어져도 이제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그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냥 확 밀고 가버리지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 확 밀고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 뭐 이 배상 문제라든가 좀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주택 이면도로에 그 불법 주정차 문제가 상황이 발생하면 좀 사실 심각합니다. 골든타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가 우선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해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그러니까 17년 12월 이후에 18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적법하게 밀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안 장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직원들은 민원 부담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실제 그렇게 못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법대로 정말 급한 상황이면 특단의 조치로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밀고 들어가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이 부분은 그 법 집행을 좀 강력하게 해서 주택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19 대응국장님 옆에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 119 상황실에서 대개 보면 출동하는 차량에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119 대응국장 박근호입니다. 출동하는 차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휘차라든지 지휘 차량이나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민원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판단을 못 내리고 그럴 때는 119 상황본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안 된다, 빨리 들어가라, 밀고라도 들어가라, 이런 거를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대원들 입장에서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실이라든지 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소방관들이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시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이제 소방 점검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또 화재를 예방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화재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이걸 부담스러워 하실까? 이제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소방점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뭔가 봉투 만들어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은 산업화 시대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아니 거의 다예요? 아니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주 없어졌습니다. 아주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는 시설 보안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가 특별 소방검사 소방관들이 하는 소방 건물들이 1년에 한 15만 건 정도 됩니다. 네. 전체 물량 중에서는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직접 소방관들이 건물에 진출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의 안전은 그만치 담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좋은 쪽으로 국민들께서 아니, 그렇죠. 좀 해석해 그러니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주가 됐든 아니면 이제 그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됐든 그게 이제 그 소방 점검을 해 주는 거를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 다소 좀 부담이 들어가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뭔가 좀 뭐 실질적인 부담이 아니라도 심리적인 부담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소방 점검에 되면 그 어떤 이 화재 예방을 위한 그런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정 조치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달라. 이런 걸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절대 이제는 이 봉투 같은 거 준비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부담 느끼시지 말라. 또 그다음에 영업시간 바쁠 때 소방점검하러 가는 건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업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을 때 이런 그 한간 시간 이럴 때를 좀 잘 택해서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 일을 해주시고 또 그런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쪽에 이제 상가 연합회라든가 또는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 연합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인 연합회 측과 함께 소방 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뭐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가서 이거 아주 투명하게 한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유념해서 현장에서 그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요자 중심으로 소방관 중심이 아니고 상가 입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서 소방 점검을 좀 섬세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재강조해서 현장에서 소방 점검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말씀 주신 대로 그 과거의 그런 관행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현장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궁금한 걸 다 여쭤봤는데.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화재, 배터리 이런 것도 이제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불 끄냐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는 게 인증받은 소화기가 없다. 지금 설치해놨는데 다 인증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가 만약에 이제 배터리로 인해서 차량이 됐던 여러 가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지금 현재 인증받은 소화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다면 언제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께서 만약에 배터리 관련해서 그 아파트 관리자라든지 건물 관리자들이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R&D 사업을 통해서 리튬 배터리에 대해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2개 업체에서 개발을 했고요. 아직은 이게 지금 일부 상용화 단계까지는 시장에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리튬 배터리, 소형 리튬 배터리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개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그 실증 단계도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제 조만간에 시장에 많이 확산돼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내장되어 있는 또는 ESS
배터리 저장소와 들어가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소형 리튬 배터리에 대한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개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불 났을 때 보면 이제 소방관 분들이 막 이렇게 땀 엄청 흘리시면서 컵라면 먹고 있고 막 쉴 데 없으셔가지고 언론에서 보면은 야, 이 소방관 분들 고생하시는데 처우가 막 엄청나게 안 좋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그 소방관 분들 막 식사하시거나 그 현장 출동하셨을 때 문제되고 이런 상황은 예, 없는 거죠? 제가 그 차장으로 오고 나서요. 그 데이터 센터하고 울산하고 광주 현장, 붕괴 현장에서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또 적십자 단체에서도 그렇고 즉각적으로 초기에 그 식수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세팅을 금방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소방관들이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요. 또 혹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또 그런 부분을 또 듣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현장 발생하면 현장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질문을 할까 했는데 이따가 소방안전기술원 보고할 때 그때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고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이왕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네, 안전예방 실장님. 예. 네, 장관님, 그 안전예방정책 실장입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소방관 마음치유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고 해서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협의회랑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현재 그 되기 전에라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또 그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예우 관련해서도 저희가 매년 연말에 그 안전가족분들, 그래서 지방정부, 소방, 경찰, 해경, 산림청의 분들을 초청을 해서 안전 동행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그동안 유공자만 했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우리 그 노후 아파트들 되면 이제 스프링클러 의무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그러니까 건축된 노후 아파트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화재 현장에 있다가 희생되기도 했는데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그 뒤에 어느 정도 점검이 됐는지 그다음에 또 그 이제 어린이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나 조선 가정 이런 것처럼 어린이들 좀 이게 돌봄 취약 그 세대에 대한 화재 시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예. 그 전국의 그 노후 아파트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노후 아파트가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그 입주민 중에서는 피난 약자, 그 노인층과 장애인, 그 어린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세대가 제일 문제인데 한 2만 5천 단지 정도는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긴급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과태료 12건, 그 다음에 행정명령 1,500여 건을 해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초기에 그 피난을 돕기 위해서 그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5만 가구 정도 하면 한 저희가 27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사업으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 약자들에 대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난 약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지역 단위에서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3,400개교 그리고 한 50여만 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3년 사업을 하면서 교육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미리 등록하면 피난 약자들에 대한 정보가 119 상황실에 미리 등록을 하면 화재 신고가 접수되는 그 초기에 그분들한테
네. 메시지를 보내서 미리 대피할 수 있는 화재 안심콜 제도를 금년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 기회에 좀 확실하게 아니 그냥 안심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서 그 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실 테니까 네네. 뭐 어느 분이 확실하게 화재 안심콜은요,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개인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 상황실에서 그 개인정보들을 플랫폼 안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 세대에 자동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네. 그 알림 문자를 보내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 단위 소방관서에 상황실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그게 이제 유사시에 저희가 상황실에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 대행님 이게 그 노인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이분들이 이제 그런 그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못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 본부장님 우리 지방자치실에 자치혁신실에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각 그 지역의 통장들을 통해서 그 자기 지역 안에 이런 취약 세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그 대피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우선 대피를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세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네.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예. 장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소방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했을 때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아파트 단지 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니면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모아서 신청서 같은 걸 접수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조금 더 홍보해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행안부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킬 네,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을 모아서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소방청 업무보고를 잠깐만요. 어디 계셔? 예. 네, 현장안전부 사회재난 실장입니다. 예, 예. 한 가지만 사회재난 좀, 실장 말씀. 네,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보고서에는 큰 내용이 좀 없어서요. 119 뺑뺑이 소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 입장에서 어떠한 그 방지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사회자나 시장님이 너무 무거운 저희 이 문제 그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총리실 주관으로 지금 그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난주에 국무조정실장님하고 복지부 장관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우선은 그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광역 상황실이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에 시범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중증 응급 환자 프리케이타스라고 하는데요. 1단계, 2단계에 해당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광역 상황실에서 병원을 선정되면 구급대원이 응급 환자를 병원에 빠르게 이송하는 그 부분 트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랙은 지금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중증 외상, 심정지 환자, 이 4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선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갖고 있는 그 이송 지침, 프로토콜이 있는데 거기에 정해져 있는 병원에 즉시적으로 통보하고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4대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역 단위에서 본부장, 소방서장, 응급의료기관의 병원장들, 그 다음에 도 단위에, 시도 단위에 있는 복지부 담당하는 분들하고 협의체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하고 인천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좀 확산해서 다른 시도에도 4대 중증 응급환자는 1차적으로 미리 선정된 병원에 구급대원이 통보하고 가면 병원에서 수용하고 또 병원에서 최종 진료가 안 되면 2차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그 전원 부분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지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 소방청과 복지부에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제도적인 것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단위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전에는 응급실에 환자가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됐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예. 병원이. 근데 코로나 때 코로나 병상 체크하느라고 미리 이송하기 전에 병원에 뭐 병상이 있느냐, 감염이 전문 인력이 있느냐, 전문 의사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그럼 병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를 찾아보는 이런 게 이제 제도에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 상황이 아니면 이전 체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법적으로 개정 방안을 정리를 해서 행안부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지부하고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진행에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소방청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방청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김창진입니다. 업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소방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기관의 주요 업무는 소방산업진흥과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위험물 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검사와 운용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직 정원은 284명이며 금년도 예산 편성은 1,069억으로 별도의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전액검 인증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53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기술 지원과 특허 발굴, 수출 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산불, 재난 등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한 정비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우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기관 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은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는 한 해였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술원은 안전은 더 강화하고 사업은 더 키우고 기관은 더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4대 분야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AR 로봇 등 신기술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 제조 공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소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달청, 코트라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K-소방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용품의 해외 인증 지원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체의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셋째, 첨단 소방 장비 개발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리튬 배터리 화재 시험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규제 혁신을 통해 영세 소방기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직원의 보수 체계를 직무 중심 보수 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3년간 R&D 예산 320억을 투입하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소방산업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소방안전원 원장 이상규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원은 1980년 사단법인 안전협회로 설립되었다가 2018년 안전원으로 전환하였으며 소방안전 전문 인력의 양성과 보수 교육을 주된 역할로 수행하고 국가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소방안전 진단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30명이며 지역적 안전교육과 진단 점검을 위하여 15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원의 지난해 성과로 자격 취득교육 10만 600여 명, 현업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7만 2천여 명 등 약 38만여 명에 대한 소방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국가 주요 시설물 481개소, 대형 건축물 42개소, 대학 실험실 등 27개소에 대한 진단과 소방안전관리 대상, 소방동요제 등 안전문화 행사와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영실적으로는 교육사업 수입 251억 등 총 468억의 수입을 거두어 전년 대비 23억 증가한 수입을 얻었고 운영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하여 재무 건전성 확보와 전문 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 올해 안전원은 먼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9만 7천여 명의 신규 양성 과정에는 사고 대응과 훈련 실습을 중점 강화하겠으며 보수 교육 과정은 시설 특성에 맞는 예방, 피난, 대응 교육이 되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아울러 경남 지부 신축 등 시설 보강, 교수 강의 역량 향상, 교육 기자재 확충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주요 시설물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에는 시설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적출 제거함으로써 소방안전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119 동요대회, 소방 표 포스터 공모전, 소방관리 대상, 119 안전캠프, 화재 예방 캠페인 등 소방 홍보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은 지난해의 업무 중점이 내부 전문 역량의 점검과 강화였다면 금년에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안전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소방공제회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이일입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복지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로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순직자, 공상자와 회원 복지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진사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공제사업은 회원의 납부금이 회원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인 가입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가입률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91.6%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서는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남겨진 유가족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 소방청 정책 추진과 유가족의 자주 모임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총 자산 수익률 약 10% 달성이 추정되는 높은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의 총 자산은 2024년 2조 5천억 규모에서 25년 말에는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영관리에서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분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제주, 강원 등 지방소재 숙박시설들과 협약을 맺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공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매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은 공제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회원들의 공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 한 해라고 자평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해에는 회원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 전략 고도화에서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 군별 분산 투자를 강화하여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 자산 분배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그룹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매년 목표 수익률 설정과 자산 군별 제시된 포트폴리오를 투자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투자 자산의 경우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평가 및 검증을 통해 공정한 자산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순직자 및 회원 서비스 확대에서는 과거에는 예산 부족으로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다양한 행사 추진들이 제한되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제의 자체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서는 숙박권, 상품권, 공연 관람 등 리서치 결과 회원들의 선호하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의 미래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현재 제공 중인 공제 금융 상품들과 관련하여 젊은 층과 고령층 등 연령별 회원들에 맞는 몇몇 신상품을 만들겠습니다. 공제의 회원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는 공제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소방조직 내 1,300여 공무직 등 인원들이 소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회원 확대 제한 규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개발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산 증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이 공제의 내부에 혁신을 두었다면 2026년 올해는 6만여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옥동석입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소방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돕는 보증사업, 그리고 경영안정 지원하는 자금 대여사업, 그리고 손실보상을 책임지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입니다. 먼저 25년도 조합의 성과는 디지털 혁신과 리스크 관리 기반의 소방산업 신뢰 상생 가치 실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보증사업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증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둘째, 지원사업에서는 소방산업에 특화된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소방사업자 경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공제사업에서는 소방산업 공공발주권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 의무 가입 제도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고객만족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정보 보안, 관리 역량을 한층 고도화했습니다. 2026년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지속 가능 내실 경영과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하여 소방산업의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스마트 소방산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ICT, 소프트웨어 융합, 신산업 보증을 신설하고 K소방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중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재무 건전성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24시간 보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여 전 과정 비대면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신용평가 및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고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연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합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는 기존의 수기 확인이 필요한 보증 신청 방식을 탈피해서 이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원스톱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조합은 단순한 보증 기관을 넘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금융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금융 지원으로 소방산업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산업 공제조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박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소방시설업체의 권익보호와 기술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2회를 근거로 2021년 12월 28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정부 의탁 업무 및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분석 및 평가, 회원 및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2025년 소방시설업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 기반 확립을 목표로 정부 의탁 업무, 교육훈련, 제도 개선의 지원, 경영관리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정부 의탁 업무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및 세종의 자체 교육훈련장을 포함해 전국 4개 권역에 6개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소방기술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8,500명의 교육 수료자를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산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계 감리 분리도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따라 2025년 8월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협회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소방청과 전국 회원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화 상생 및 동반 성장을 목표로 운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부 의탁 업무 분야는 시공능력 평가 및 업무, 공시 업무, 또 기술자 경력 관리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전문 인력 육성 분야에서는 소방 산업을 국가 기관 및 전략산업 직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소방청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정책 건의 및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고충화 또 대형화 및 진흥화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므로 저희 협회는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령 및 제도 개선 지원 분야에서는 설계감리, 분리, 도급제 완성을 위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의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 함께 저희 협회는 앞서 보고드린 바대로 소방기술자의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고 소방시설업 경영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소방시설 견실 시공과 고품질 향상을 한층 더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관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방청의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거는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기관 설립 이후에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작은 얘기부터 할까요? 우리 소방시설협회는 네. 언제 세종으로 이사 오셨어요? 2025년 4월. 작년에. 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이 오면 이렇게 이 유관기관들이 함께 이전을 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게 기관만 가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또 다 안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협회나 이런 조합 소속 기관들이 와줘야 그다음에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산업들이 함께 이전에 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 게 업무 효율성이 첫째 향상되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기관장님들도 잘 들으시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국토 중간쯤 있으니까 전국 회원사가 저희가 약간 만여 개가 되는데 서울보다는 또 이렇게 소통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세종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죠? 교육장도 여기다가 마련하셨다고요? 지금 조치원에. 조치원. 예, 조치원도 세종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송하고 가깝기도 하고.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소방산업기술원도 오송에다가 분원 아니까 본부를 이전하려고 이전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시죠? 예. 저희가 이제 2002년도 용인 본사를 만들었는데요. 그때의 정원이 8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정원이 한 300명인데요. 거기에 막 우겨 넣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송 지역에 한 2만 3천 평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네네. 이제 본원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 본원으로 쓰던 용인은 거기 이제 분원으로 거기 활용을 이제 하는 화재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화재 시험장 이전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민원이 워낙 많아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인 중에도 좀 산골에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거기는 좀 민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네. 화재 시험장하고 수도권의 일부 여기 출장 다니는 무슨 네.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 기능은 거기에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대통령님 지시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 충남하고 대전이 이 통합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지역에서도, 박수받고, 또 중앙정부의 어떤 권고와 또 지원이 있을 때 기회를 잘 잡아서 나머지 세 기관도 이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어떨까? 최고님, 저 안전원 원장입니다. 네. 저희 사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안전원은 이게 본사 본부 중심의 조직이 아니고 교육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일부 60명 정도만 본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지금 교육시설을 처분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이 좀 가능하다면 저희는 언제나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재는 아마 이전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기관 특성에 따라서 다른 기관은 있는 걸 처분하고 올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사정이 좀 갖춰지지 못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저게 정부 방침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청사라도 사실은 현재 재정적인 여력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두 기관도 뭐 지금 즉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방공제. 예, 저는 이제 저희들은 사실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한소방공제에는 행정공제라든가 교직원 공제, 군인 공제, 경찰 공제에 대비해서 가장 작은 꼬마 공제이다 보니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들은 이제 투자를 물건을 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 건 이상 작년 보면은 외국에서 예를 들어 리만 브라더스 등의 기관 찾아오고 다음에 화상회의도 한 41건 열었고 작년에 한 118건 정도 외국인들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하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싸들고 오는 게 큰 기관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공제를 찾아간다든가 군인공제를 찾아간다. 저희들은 이제 메리트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좀 되는데 지방 쪽으로 분산돼 버리면은 상당히 투자하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나머지 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장관님께서 추진하신다면은 같이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이 공제했던 것들이 같이 내려가면은 외국에서 찾아올 때 한 곳에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저희들이 좀 경쟁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전은 또 법하고 상관없고 소방청과 업무 협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업무인데 그래도 한다면은 같이 가는 건 괜찮은데 소방 공제만 딱 떨어가지고 장관님 의지대로 하면은 제가 엄청 역대 욕먹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통합 주무부처인 행안부 내에서도 이렇게 어려우니 말이에요. 다른 공제회들도 기관 투자자로서의 기금 운영을 다 하고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관 투자자가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있으면서도 하니까, 오송이 아니라, 세종으로 오면 어떠냐라고 할 때 세종 정도 오셔야지, 그렇게 이제 효율성을 따져서 가자 이러면 다른 공제하고 다 묶어서 전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예. 다들 말씀하셔서 산업공제조합, 예, 저희도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세종은 아닙니다만 대전에 지점이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설립한 지 올해 17년 정도 되고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는 게 이제 한 5, 6년 됐습니다. 아직 틀도 잡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고민들이 사실은 부족했었고 오늘 모처럼 또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저도 좀 국회에 오랜 좀 경험이 있다 보니 아마 조만간 이미 행정기관은 대부분 내려오시고 그리고 곧 국회도 내려오시고 또 나아가서 대통령실도 일부 기능이 세종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명실상부하게 행정중심 도시가 될 것이고 저희도 아마 그때쯤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국회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8년, 29년 정도의 국회 이전이 계획되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아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좀 남겨놨는데요. 우리 소방산업기술원장님,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제 소화기 또 이제 뭐라 그러니까 방화포? 예, 방화포. 이런 기술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전기 자동차 같은 그런 대용량 배터리에 대한 소화 장비 기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개발이 되겠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가 이제 되게 이제 세계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일단 안정성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집에도 한 1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충전기, 휴대폰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5억 개 이상의 아마 리튬이온 배터리 각 가정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은 잘 안 나지, 그죠? 그런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로 현재 만들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가 화재가 나면은 이제 열폭주가 일어나서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좀 두려워해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구매를 좀 주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대차하고 MOU를 맺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측하고도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해보고 하는데 옛날보다도 이제 지금 생산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안정성이 되게 많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대차로부터 그리고 저희가 전기차를 직접 구매를 해서 화재를 내려고 구멍을 뚫고 불을 지르고 망치로 때려도 이게 불이 진짜 잘 안 나더라고요. 결국은 불은 내긴 냈는데 이제 현재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소화약제가 있느냐. 지금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최초로 소화약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이 약제가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약제는 리튬 배터리가 한번 화재가 나면 열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5개 셀을 다 태웁니다. 그냥 이제 전체가 다 태우는데 이 약제만 유일하게 이제 한 2개 정도 셀을 태우고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모 업체가 개발됐는데 아마 세계 최초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제 소화 약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도 2개 정도의 업체가 이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소화 약제가 되게 비쌉니다. 한 일반 소화기는 2, 3만 원인데 이건 뭐 5, 60만 원 정도 하고 좀 대용량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보급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하 공간에 주차장 시설이 많이 돼 있잖아요. 뭐 일반 아파트까지도 다 있는데 이제 화재가 난 경우에 소화가 뭐 제대로 안 되니까 다 탈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좀 시설을 잘 해놓은 이제 초고층 건물을 가서 봤더니 그런 데는 전기차 주차 공간에 아예 별도의 장비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밑에 배터리실, 그러니까 차 바닥에 배터리실을 파괴해가지고 뚫어서 뚫어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직접 물을 주입해가지고 소화를 하는 뭐 그런 장치를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화재가 나고 나서도 소화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소화액을 그 배터리 안에다가, 그러니까 배터리 있는 곳에 외부적인 그런 구멍을 내고 넣지 않는 한 소화액이 또 그 안에 들어가질 않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소화액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그런 뭐라고 합니까? 천공기 같은 거? 배터리실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하부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천공기. 그런 것도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업체에서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물을 쏠 수 있는 천공기를 개발해 놓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청남 화재라든지 아리사리 화재라든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사고가 많아서 어떤 나라보다도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응 장치라든지 이런 거는 가장 앞서 간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전기차 화재 한 셀에 한 면에 그게 설치하는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물을 공급해야 되고 이게 천을 해야 되고 아래 위에 물을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일부 이제 거기 지하 거기 인텔리전트 빌딩에만 설치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장치를 보고 이제 해외에서도 저희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자문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비용 문제 때문에 현실은 좀 어렵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직접적인 그거를 이제 끄는 것보다는 확산 방지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화포를 내리고 물을 쏴서 이제 주변 차량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게 이제 1단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화포 성능은 제대로 검증이 됐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검증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들이 이제 다 전기 충전 시설도 있고 주차도 하고 이러는데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그런 이 방화포를 의무 설치를 했으니까, 주차 공간을 의무 설치를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방화포나 이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구도 있어요. 이거는 소방청 업무인가요? 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그 권역 내 방수포라든지 방화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이제 요청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부는 지금 많이 자발적으로 업체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하지 않은 곳을 어떻게 독려해서 할 건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